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김종석 앵커의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의원들에게 약과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1박 2일 민주당 워크숍이 있는데 더 커진 사법 리스크에 당내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거의 매일 아침 제공했다는 샌드위치 세트 실물도 저희가 구해서 오늘 스튜디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뉴스톱10이 자랑하는 뉴스고스 네 분 소개합니다. 네, 오늘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이재명 아침 세트가 공개됐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세트를 좀 설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요, 경기도에서 공무원들 시켜서 매일 아침 공수받았던 똑같은 샌드위치를 지금 보시는 호밀빵 샌드위치, 닭가슴살 샐러드, 컵과일 2통이 매일 아침 이재명 대표에게 진상됐습니다. 출장지 숙소 냉장고까지 공무원에게 맡기는 갑질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 법카와 업무 추진비로 공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을 자기 하인처럼 부리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온 황제의전 이재명 대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성남의 왕, 경기도의 황제로 군림한 이재명 대표는 절대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법적 책임을 지는 동시에 정치를 할 자격이 1도 없음을 인정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기 바랍니다. 네, 이 화면 속에 등장했던 이른바 이재명 샌드위치 세트, 저희 탑10에서 직접 준비해 봤습니다. 권익위에 신고를 접수한 공익 제보자 A씨, 제가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는 항상 같은 곳에서 이 샌드위치 세트를 제공받아서 아침에 먹었다고 합니다. 어디 출장을 갈 때도 또 주말에 관사에 머무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샴푸 네. 특정 샴푸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이재명 세트, 뭐 구성은 별거 없습니다. 샌드위치 세트하고 닭가슴살 샐러드, 그리고 매일 아침에 과일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네. 우리 탑10이 뭐 건강 프로그램이나 홈쇼핑이 아닌데 매번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려서 참 저도 좀 난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아침 식사까지도 이제 이렇게 다뤄야 될까라는 걸 따져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본인의 아침 식사, 뭐 당연히 호밀빵 먹을 수도 있고 뭐 과일 먹을 수도 있고 취향 따라 먹을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경기도지사를 하는 공적 신분 있는 분이 왜 이런 아침을 왜 자신의 비서가 매일매일 챙겨줬을까? 그러면 이 비서의 업무 범위 안에 지사의 아침밥 챙기기, 이게 들어가 있을까라는 문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중에서 비서라도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도 사실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7급 공무원이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저렇게 아침 식사를 챙기고 또 출장지까지 아침 식사가 생긴다는 거, 바로 이 업무에 있어서 이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비용입니다. 뭐 본인 돈으로 본인 사 먹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침밥 당연히 본인이 사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한데, 문제는 이 아침 식사를 매번 이 경기도비, 즉 법인카드로, 그러니까 이 비서가 자신의 돈으로 계산하고 나중에 이제 뭐 정산받은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략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거거든요. 한 끼에 대충 한 2, 3만 원 정도 된다는 거건데,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단체 회의를 한다든지 뭐 그 경기도 내에서 뭐 국장들께 회의를 한다든지 공식 행사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 제공할 수가 있죠. 그 뭐 회의 때 커피나 뭐 있는데, 문제는 지사의 개인적인 아침 식사를 왜 경기도비로 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할 때 화장실마다 부패 지역 뭐 다 이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절대 부패하지 말라, 돈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은 거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국고를 이걸 갖다가 개인의 어떤 아침밥을 위해서 쓴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샴푸나 아침 식사 문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왜, 그리고 왜 비서가 그런 일을 했고 비용은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샌드위치를 준비했으니까 잘 보여드리면 네, 제법 묵직합니다. 예. 뭐 요즘에 많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샌드위치로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에도 부담이 좀 덜 가고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식사 대용이고요. 또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지 닭가슴살 샐러드. 저도 요즘에 헬스안이라고 닭가슴살 샐러드를 많이 먹는데 네. 아침 식사를 이걸 만약에 다 먹는다면 든든할 것 같아요. 뭐 도정 업무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요즘에 샐러드 과일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예쁘게 나오네요. 이걸 먹고 나서 했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제가 공익제보자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이 한 2만 원 중반 정도 하는 가격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자공차장 네. 이게 매일 사실 저렇게 매일 먹으면 좀 물릴 것도 같은데 네. 괜찮냐고 했더니 계속 이걸 좋아해서 계속 이거를 이재명 당시 지사가 드셨다. 그러면서 이게 매일 냉장고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제 건지 그제 건지 이게 모를 수도 있다고 해서 이거를 표시를 해놨다고 그러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치를 바꿔서 새 것과 그 과거의 것을 좀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놓여져 있는 순서대로 샐러드, 샌드위치, 과일 순서로 놨다가 네. 만약에 이제 다음 날 안 먹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샌드위치를 앞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네. 이걸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순서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예. 날에는 새 것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새 제품에 이 샌드위치를 앞자리에 놓고 샐러드를 뒤에다 놓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한 건데 이 그 구성을 보면 이 비만이나 과체중을 상당히 좀 의식한 이 그 식단으로 보여집니다. 예, 요즘에 누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오트밀 그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이 하얀 백색 밀가루로 만든 이 샌드위치에 비해서 이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애용을 하고 있는 식품이고요. 이 닭가슴살의 경우에도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이 과체중이나 비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나 아니면은 이 근육량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좀 즐겨 드시는 음식인데 물론 뭐 저런 건강식을 챙겨서 먹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침 식사까지도 굳이 이것을 공적인 어떤 그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구매하는 것이 옳았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이 비판에서는 좀 자유롭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우식 교수님. 네. 이게 일주일 내내 이 세트들을 이제 챙겼다는 겁니다. 예, 보면 그 세트가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저기 보면 화면의 왼쪽에 있는 게 냉장고입니다. 저 순서대로 갖다 놓고 저렇게 놓고 순서를 바꿨다는 얘기고요. 예. 근데 출장에 가서도 또 주말에 관사에 머물 때도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주말에 가서 이렇게 똑같이 챙겨 넣어놨다는 거예요. 보통 주말에는 집에서 가서 가족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주말에도 금요일날 저렇게 챙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국민 여러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의아해하는 참 기묘한 풍경이죠. 그 경기도지사라는 것은 경기도민의 선택,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 선출된 것이지만 경기도민의 주권에 대신하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라는 게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공공의 목적과 공공에 부합하게 쓰라고 대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적 남용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저는 놀라운 것은 도지사라는 공적 권한을 저렇게 사적으로 남발했다는 거. 저걸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무런 어떤 미안함 없이 썼다는 거. 저는 이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이재명 지사겠죠. 이재명 지사의 정말 이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저는 근본적 회의가 들고요. 그리고 주말에 지금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3일치를 넣어놓고 계속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주말에 관사에서 쉴 수 있죠, 본인은. 그러면 7급 공무원은 주말에 안 쉽니까? 주말에도 갖다 넣어놔야 된다는 거죠. 주로 이제 금요일날 갖다 넣어놨다고 그래도 하더라고요. 이걸 갖다 넣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적으로 이 7급 공무원 비서를 부렸다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 공무원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졸업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요즘 공무원 7급 공무원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합격해서 정말 나라와 그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신념으로 공무원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한 일이라는 게 매일 아침 도지사의 아침을 챙겨서 냉장고에 넣어주고 이것저것 바꿔놓고 그다음에 그 잔심부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7급 공무원이 자신에게 부합된 역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결국 그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게 제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도 나왔고 지금도 현직 제1야당 대표를 하면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정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공과 사에 대한 이 무개념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7급 공무원 청년에 대해서 저런 식의 잔심부름을 노비처럼 부렸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공익 제보자가 저에게 또 얘기한 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과일 중에서 산딸기를 좋아해서 매일 작은 반찬통에 소분을 해서 매일 세팅을 해놨다. 저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보이고 계신 분이 산딸기인데 저렇게 작은 반찬통에 저걸 담아서 갖다 주면 이재명 대표가 매일 아침 먹었고 과일들은 저렇게 사과 왼쪽에 있는 화면처럼 사과를 작게 비닐봉투에 담아서 저렇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재명 대표가 먹었고 제철 과일, 그 복숭아나 사과도 저렇게 제공을 했다고 하고요. 바나나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색깔이 좀 변하죠. 거뭇거뭇하게.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고 항상 냉장고 위에 올려놔서 이재명 대표가 챙겨 먹을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게 공익제보자의 주장입니다. 근데 설 부장님, 궁금한 거는 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거를 사과를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다고 생각하지는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네. 아마 비서가 아마 이렇게 해서 의전을 좀 잘 챙겨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업무 추진비로 이런 것들을 물건을 사고 아침을 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에서 많이 비판하셨으니까 좀 부적절한 것은 저도 사실이라고 보지만은 근데 지금 이렇게 사실관계를 좀 보면 대부분 공간이라는 것은 도지사가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숙소로도 쓰는 것이지만 업무의 연속 선상에 있다고 좀 보여요. 그래서 서울 출장 갈 때도 준비를 했다는 것은 출장이라는 것도 일의 연속 선상에 있어서 물론 아침까지 꼭 비서진들이 의전을 다 해야 되느냐라는 부적절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그 시간에 오히려 그 시간을 아껴서라도 공무를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좀 과한 면은 있지만은 또 이것이 불법에 해당하는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회사에서도 우리가 보면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을 아침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지금 뭐 검찰에서 이러한 신용카드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이 있다면 저는 위법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재명 대표 지난 선거 때부터 보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거든요. 정말 쉼없이 움직이고 이동하면서도 뭔가를 하려고 하고 서류도 보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시간들을 아껴서 이런 식사 시간도 아껴서 그냥 공무를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선회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러니까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희에게 밝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혹시 법적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처분을 한다면 저희 그 내용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 받은 내용으로는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외모에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요. 주름도 좀 넥타이 하나 가지고 이벤트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 써, 겉모습에. 변신은 좀 성공했나요? 마음에 드세요? 아, 저는 좋은데. 반응이 별로 없는데.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세요. 짜장면 하나 주세요. 사주면 안 돼? 부담되는데. 만났어요. 서로 네. 사주면 안 돼. 현금으로 해. 네, 굉장히 뭐 다정스러운 모습이었고 방송에도 나와서 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아침 챙겨주고 부부끼리 같이 가족끼리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보자는 어쨌든 아침마다 또는 출장길에도 주말에도 이렇게 아침을 챙겨줬던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좀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를 저희에게 전해 와서 그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따집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검찰 소환 일정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져 넣겠습니다. 1년 전 이재명 대표의 수락 연설은 이제분이 민주당을 이재명당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였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체포동의안 부결의 명분을 쌓기 위해 초유의 회기 단축 쇼까지 벌였습니다. 네, 오늘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한 지 꼭 1년째입니다. 취임 일성으로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더 커진 사법 리스크에 당내 갈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회의 없는 9월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 야당의 책무가 막중하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믿음직한 대한정당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흔쾌히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가겠습니다. 오직 당원과 국민에게만 빚진 저 이재명이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 국민 속에 진정한 민주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은 철저하게 방탄일색 민생 외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던 미래준비정당, 유능하고 강한 정당, 이 슬로건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길거리 투쟁을 조자랑의 흥칼 쓰듯이 반복했고 서로를 보호하는 방탄 스킬만 날로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대표 취임 1년, 그다음에 오늘 워크숍이 민주당에서 낮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영상이 저희가 아직 안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발언이나 들어오면 저희가 뉴스 중간에라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자영 차장. 네. 이재명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아 의원들한테 선물을 돌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호박으로 만든 약과를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선물하는 방식도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물하는 사람이 각 의원실에 선물을 배달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 대표실에 이 1주년 그 호박 약과 선물이 있으니 그 의원실당 2개씩 가져가시오. 이렇게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져가라고 하는 선물 좀 독특하고 또 왜 하고 많은 선물 중에 이 약과라는 선물을 했을까? 요즘에 약과 많이 먹더라고. 젊은 친구들이 약과 많이 먹더라고요. 네, 이제 한국의 뭐 전통 음식이고 이제 명절 때 즐겨 먹는 음식이긴 한데 이 약과라는 어감이 주는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사법 리스크에 놓여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지만 검찰 수사가 약과다. 아, 네, 예. 이제 이런 뜻을 이제 애들로 표현하기 꿈보다 위해서 해몽입니다. 네. 네, 그 약과를 선물했다라는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약과는 굉장히 뭐 조청을 다려서 만들거나 해서 이 단데 호박을 넣어서 만들면 상대적으로 좀 덜 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박과 관련된 속담이 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의미는 원래 아무리 포장을 해도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제 이런 의미인데 네. 그런데 이제 호박 약과라는 것을 약간 좀 비틀어서 수박이 안 된다. 그래서 호박 약과이기 때문에 수박들은 가져가지 마라. 대단한 해석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본질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약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빗대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무려 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제1야당 대표가 됐습니다. 자, 과연 이재명의 1년은 어땠을까? 제가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야당 내에서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실연의 1년이었고
검찰 정권과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최악의 여야 구도로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얘기했고요. 반면에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명계로 꼽히는데 꽈락이다. 1년 내내 사법 리스크, 팬덤 정치가 심화됐고 야당의 도덕성 문제로 내로남불 이미지가 고착되고 말았다. 이렇게 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워크숍이 강원도에서 진행 중인데 그 워크숍에서 어떤 내용이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의 목소리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 김상희 의원도 보이고 박광호 원내대표도 보이고 이재명 대표의 얼굴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저기서 화합의 메시지가 나올지 또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현정 의원은 네. 이재명 대표의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구자홍 차장의 해석에 따르면 이 약과는 비명계는 먹지 못하겠는데요. 이게 혹시 먹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사실 민주당을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습니다. 예전에 뭐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쭉 취재를 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기존의 민주당의 전통과 이재명의 민주당의 전통 이게 확실하게 좀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선이 선거 패배, 대선 패배 이후에 바로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고 또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당 대표에 나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우려가 많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옛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문제인데 문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서 이 문제가 당의 문제로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이 많은 사법 리스크를 당이 전체가 다 끌어안아 버린 겁니다. 좀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새로운 민주당이 그냥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득 안은 민주당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민생 문제나 대여 투쟁이라든지 사실은 야당의 주요한 목적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견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나름대로의 도덕적 그다음에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어떤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야당 스스로 당대표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도덕적 명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뭘 비판하더라도 먹히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당에서의 어떤 정책 기능이 사실상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제1당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지난 21대 총선에서 184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잖아요. 정말 이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빼놓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근데 정권 교체가 돼버렸죠. 그러다 거대한 공룡인데 문제는 힘을 쓸 수 없는 공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계속 무슨 법안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것들을 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거부권이라는 데 막혀서 단절이 돼버렸고 사실 여당과의 소통 창구도 마비가 돼버렸고 그러면서 1년 내내 사실상 뭘 한 게 있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참담한 성적표를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딴 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구분시키지 못했다는 거. 이게 사법 리스크를 함께 가져감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다 동원됨으로 인해서 지금도 뭐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 민주당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주체가 되어버렸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 개혁의 딸, 그러니까 지지 세력들의 당원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민주당의 당내 그런 분들의 이 목소리는 커졌지만 민심 이탈, 민심 이반의 이유가 되고 있다,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극단으로 가는 개딸, 야당은 이 탈레반과 홍위병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여러 가지 험악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반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재명 개인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위험성 이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민주당과 그냥 결합이 돼버렸다는 점은 이현정이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재명 1년을 좀 평가해 보면 저는 가장 우리 한국 민주주의, 또 한국 정당 정치에 해악을 끼친 것은 바로 그 개딸이라고 표현되는 극렬 지지층들이 정당 정치를 왜곡시키고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 어느 정당이나 지지층 중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그 강성 지지층들이 당 지도부를 옹이하고 당 지도부의 홍위병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도 사실 예전엔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그래서 강성 지지층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당은 우여곡절 끝에 그 강성 지지층과 분리를 해냈습니다.
그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오히려 저런 강성 지지층들, 국민의 정서, 일반적 정서는 괴리돼 있고 그리고 정당 정치를 이른바 소수가 결집해서 과잉 대표되면서 정당 정치를 마음대로 이끌어가면서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키는 이런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강성 팬덤들이 지도부를 옹이하고 당대표를 옹이하는 홍위병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민주주의 왜곡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명계 의원들 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수박 색출 이야기하고 막 인신공격하고 그런 이야기 집회를 하고 또 수박 박멸하겠다고 시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당이라는 정당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는 걸 막는 거거든요. 저는 과거에 모 대통령 시절에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정당 정치를 왜곡시킨 강성 팬덤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표를 옹이하는 홍위병 역할을 하는데 방치했다. 저는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전 평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자욱 차장.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민주당이 오랫동안 오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견지해왔던 책임 정치가 좀 실종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민주당의 당 지도부의 경우에는 전국 선거에서 패배를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직이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서 새로운 사람이 새롭게 진영을 꾸려서 당 지도부를 구성해서 이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 이선 후퇴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 나서서 졌지 않습니까? 자신이 나서서 선봉장으로 나서서 졌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1년 이상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당을 수습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바로 치러진 재보선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재보선에서 동시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선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가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2달 뒤에 다시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해서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계속 어거지 정치를 쓰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지 민주당의 당원이라든지 민주당 소속한 의원들의 정당 구실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맡고 있고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여야 협치의 한 축이 굉장히 지금 놀라운 그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협치도 지금 실종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또 책임 정치가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정치인들의 위험도도 올라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살포 의혹,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라인펀드 특혜 의혹까지. 자, 관련된 영상을 저희 준비했는데 마지막 라인펀드 특혜 의혹 한번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사모펀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별도의 조사단을 만들어서 점검 중이고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개별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 측근을 금감원장에 앉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까? 금감원장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말을 제 기억으로 한 5번 했습니다. 1시간 동안에. 5번도 넘게 했습니다. 라인펀드 관련해서 특혜성 판매나 자금 유용에 민주당 인사 연루되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넣은 것 같은데 이복현 원장은 이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서울비 원장님, 지금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복현 원장은 4개 펀드만 이 고유자금 타펀드 자금으로 환매가 돼서 특혜 의심이 든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게 금융정치원이라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은 지금 이복현 금융원장이 뭐 특수부 검사 시절에 어떤 그러한 아직은 그 때를 다 벗지는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증거를
어떤 제시를 하면서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뭐 제가 김상희 의원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저는 이분에 대한 뭐 수사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너무 섣부르게 민주당 야당 의원에 대해서만 이것을 발표해서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부분은 지금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프레임을 그대로 금감원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저는 검찰도 정치적 수사를 하지만 금융감독원도 정치적 조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혐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을 줘야 됩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정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국민이 대다수인 피해자인 경우에는 특히나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명확해야죠. 근데 야당 의원만 거기에 하나 톡 끼워 넣어가지고 뭔가 의혹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에 실제 대상이 되는 뭐 김상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제까지 사선 의원을 하면서 쌓아놓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시되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섣부르게 발표했다, 사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검찰이나 검찰 출신들은 사과에 이렇게 인색하신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어떤 그 틀림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닌가 싶고요. 잠깐만 제가 이재명 대표 일련에 대해서 아까 세 분이서 비판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실드 아닌 실드를 한번 쳐보겠다고 한다면 협치의 대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협치를 하지 못한 것은 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협치의 주된 메인은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셔야 됩니다. 정부 여당에서 정부가 먼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먼저 손을 내미셔야죠. 선거에서 승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셨어요. 0.7%라는 불과 1%도 안 되는 지지율을 차이로 되셨으면 오히려 거기에 겸허하게 상대방을 아예 누르려고 하거나 삭제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한번 국정을 운영을 잘해보자고 하셨어야 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여야 됩니다. 손을 먼저 내미셨어야 되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 여당에 조금 더 요청을 하는 바이고 아무리 이재명 그 대표가 좀 인정하기 싫더라도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라면 그래도 한두 번 뭐 식사까지는 안 하더라도 차담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여러 행사장에서 가끔 만나서 악수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오고 이런 장면에서 마주친 적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은 정식 만남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대변인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일본 핵 오염수 방류 국면 전환용 수사 이재명 주기 소환 조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수원지검은 각종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전의 조사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끝내 비회기 기간의 영장 청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포갑을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입니다. 자, 국회 대정부 질문이 9월 달에 5, 6, 7, 8에 되고요. 본회의가 20일과 25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일부터 16일 주간 요 사이에 검찰 출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라고 쌍방울 관련해서 5차 소환을 하니까 뭐 지난주에 나오겠다고 해서 그 조율이 안 돼서 지금까지 못 나가고 있는데 뭐 31일 내일 모레 또 못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얘기 9월부터는 정기국회잖아요. 네. 그래서 영장이 회기 중이기 때문에 영장을 못 쳐도 이게 참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요구했던 사실은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는 이제 물 건너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조사를 본인의 일정이 많기 때문에 조절해서 받겠다. 물론 뭐 이 피의자와 검찰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일정 조정을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그냥 본인 일 다 하고 그냥 남는 시간에 잠깐 가서 조사받겠다 이런 투로 저는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딴 걸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일정이 뭐 현장 최고위원회의, 그다음에 뭐 시위,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 대정부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가서 조사받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제1당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사법적으로 많은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놔두고 기자회견하고 뭐 현장 최고위원회하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 만나고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정상적인 일정이 될까요? 저는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국민들에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일정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소하고 정말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 계속 말끝마다 이제 검찰 독재 정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에 가서 잘못된 부분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 일정은 다 하고 이렇게 늦추겠다는 의미가 자칫 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뭔가 특권을 누리겠다는 걸로 비춰지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도 마찬가지지만 1월 달 국회가 원래 열리지 않는 국회인데 본인 방탄을 위해서 1월 국회를 열었습니다. 3월 1일 날 또 국회를 열었어요. 그런 걸 따지면 그때는 또 필요 없는 국회를 갖다가 열어서 하더니만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의 어떤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검찰의 어떤 이 출두 날짜를 조정하겠다라는 것은 역시 국민들로 하여금 여기 특권이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28일과 29일 오늘은 워크숍이 강원도에서 있고 30일에는 수요일에는 출석 요구일이지만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고 31일 날은 취임 1년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이번 주엔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이게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 자신의 SNS에 대북 송금 관련 수사를 망한 소설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여러 번 수정했고 결국 내렸습니다. 자, 관련된 영상을 미리 보시겠습니다.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폭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막장극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폭과 깡패를 조폭이라고 깡패라고 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당대표와 그를 맹종하는 인물들이 지도부가 되어 있는 정당을 어떻게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 끝에 지은 제목이 망한 소설 대북 송금이라는데 대체 소설은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조폭 출신 김성태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까웠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은 소설이 아니라 다큐에 더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가 이재명 위에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줬다는데 100억 뇌물 주고도 인증샷도 못하는 사이라니 줄거리 너무 엉성합니다. 이 100억 뇌물 주고도 인증샷 이 얘기는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한참 심할 당시에 여러 업체에서 마스크 1000장 기부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더 많은 그 마스크를 제공하겠다는 쌍방울 측의 요구도 내가 거절했다. 근데 조폭 출신이어서 그랬다. 서로 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근데 그 말을 써놓고 썼다 지웠다 하고 결국은 삭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굳이 그러려면 올리지 않았던 게 낫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근데 심리 상태를 좀 우리가 좀 추측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저 문제로 곧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소환을 하고 나서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본인이 그렇다면 이게 무관하다. 지금 계속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 정적죄고 그다음에 검찰이 엉터리 조작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자기를 분리시키려고 지난 주말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를 조폭이나 깡패로 깎아내리고 깡패였기 때문에 나한테 접근을 했지만 내가 차단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리를 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써놓고 보니까 얼른 결국 가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심할 경우는 김성태랑 대질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성태 회장은 지금 법정에서 계속 진술하고 고백을 하고 있고 자백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는 지금 지난주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1, 2억을 후원을 쪼개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전화통화를 매번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의 입을 자기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괜히 SNS에 올려가지고 깡패라는 식으로 비하하고 조폭이고 깡패 평판이 안 좋아서 나한테 접근했는데 차단했다고 하면 김성태 회장과의 대질신문을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김성태 회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사실 두려웠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두려워서 수정하다가 결국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김성태와 자기가 모른다, 사진 찍은 게 없다라고 부인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이 범죄 혐의는요.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부터 가게 되는 그 모든 길목에 측근들이 지금 그 대장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김용하고 정진상이 딱 길목을 지키고 자기들이 딱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지만 이재명한테 안 갔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북송 같은 경우는 김성태와 중간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의 입이 열렸기 때문에 자기한테 바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화영 부지사의 말을 막는 것에 실패했으니 김성태와의 인연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건데요. 검찰이 그거 갖고 움직일 사람들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저 SNS에 올리고 나서 주말에 이러저러 고민하면서 수정하고 결국 내렸던 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다가오고 있는 이 대북선거 사건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어서 김성태 회장에게 밑보여서 또 사이가 안 좋아서 득볼 게 없다라는 합리적 계산을 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김용과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혐의를 계속하게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판 중에 가려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검찰 소환 조사 또 이재명 대표의 여러 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 제목은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의 한동훈 아직까지 내년 총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거취, 출마를 할 것이냐, 계속 있을 것이냐 등등에 놓고 여러 가지 설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런 설들도 최근에 제기가 되면서 저희가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에 앞서서 이건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고 법원이 이 출장 중에 미국 출장 중에 일부 기간 공식 일정이 없어 논란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를 공개하라고 판명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공정, 정의, 국가 기강을 관할하는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혹시 뭐 관리하는 거 제가 관리한다고 관리됩니까?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장관의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박범계가 아니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 회의장에 있었던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웃음을 참느라고 굉장히 이를 깡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살짝 보였는데 어쨌든 이 법원이 출장비를 갖고 굉장히 지금 이제 공개하라, 한동훈 장관의 출장비를 공개하라고 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지난해 7박 9일 동안 미국 출장 갔던 한동훈 장관은 4,800만 원 정도를 썼는 반면에 과거에 2021년에 6박 8일 출장, 비슷한 기간 동안 출장 갔던 박범계 장관이 7,800만 원을 쓰면서 뭐 2배 가까이 썼다. 이런 논란이 하면서 또 공방으로 좀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법무부 장관 인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떤 내용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단순히 출장 비용만으로 총액만으로 비교를 하기보다는 출장이 어떤 내용이었나를 저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무상 다 지출 증빙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법원에서 계속되는 어찌 보면 지금 특활비라든지 아니면 공무상 필요하게 쓰인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의 특활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법원에서 공개를 하라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지금 항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이는 비용들인데 전부 다. 저는 뭐 민주당 정부건 국민의힘 정부건 이건 당연히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공개를 해서 검토를 맡아야죠. 당연히 국민이 자신들이 낸 세금 어떻게 쓰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을 잘못 썼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법무부나 뭐 대통령실 뭐 계속되는 어떤 정부 부처에서 어떤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공개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되게 지금 뭐 국가 안전보장인지 외교 등의 사안이라 해서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부를 하고 있고 계속 뭐 항소심 가고 대법원 가서 이걸 계속 늦추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많이 내시는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세금 어떻게 쓰는지 궁금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같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이 논박이라든지 질문, 질의, 응답 과정에서도 좀 격조 있는 대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국무위원으로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나경원 전 대표죠. 나경원 전 의원이 한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먼저 아닐까. 뭐 저건 저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 여러 접근이 필요하다. 여권의 큰 그림하고도 연관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정희 의원님, 네. 여권의 큰 그림은 뭐로 해석이 되십니까? 그렇죠. 뭐 총선에 대한 이제 전체 구도, 그다음에 차기 대권에 대한 구도, 뭐 이런 것에 이제 어떤 이 상충해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쓰임새를 이야기할 텐데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이 내년 총선에 나온다고 본인이 결심했다 그러면 저렇게 박범계 의원하고 싸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조금 일만의 생각이 있었으면 아마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제가 평소에 쭉 봐왔던 거는 태도 그대로거든요. 지금 국회 와서 하는 행동에 보면 원래 한동훈 장관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가감도 없이 그 자신의 어떤 이 주장과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반박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 모습 그대로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장관들이나 이렇게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나갈 때는 그때부터는 조금 말이 달라져요. 제 경험상 보면 말이 조금 유해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정치에 나가려고 그러면 정치라는 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반대층이 생기면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상대편에서 저 사람 안 찍겠다고 되는 거 안 되겠다고 해서 나와서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반대층을 엿게 만드는 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그거 한동훈 장관도 아마 알 겁니다. 똑똑하니까.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까지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야당 의원들하고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종합해 보면 한동훈 장관은 현재까지 보면 일단 내각 쪽에서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꾸준히 본인이 여기서 역할을 맡아주는 거. 아마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만약 빨리 국회에 여당에 들어가면 급속히 어떤 면에서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차기 주자가 하나 톡 떨어지게 나오면 현재 대통령의 힘과 권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바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등도 왜냐 워낙 지금 조명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상황에서 선대위원장하고 여당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모든 기자들의 초점과 관심과 일거일투족 왜냐 한동훈 장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모든 뉴스가 글로 갈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힘과 권위가 살까요? 뭐 등등을 따져보면 저는 현재로서는 총선 출마보다는 내각에 남아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시간이 좀 지나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이 다둥이 가족 행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날 두 사람이 입었던 티셔츠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알겠어요? 이번 몇 살이야? 몇 살이야? 몇 살? 파이팅! 파이팅! 윤석열 대통령이 입고 있는 이 티셔츠의 왼쪽 가슴에 PCC 772 이 천안함의 정식 함명이 새겨져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색깔만 다를 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 정신의 확산 차원에서 내부 행사의 단체복을 활용하겠다 이걸 준비하고 있답니다. 자, 구자원 차장. 어디 출장 갈 때도 매번 천안함 모자에 셔츠를 입더라고요. 해외 순방 갈 때도 입으셨죠.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가장 먼저 대외 활동을 한 것도 이 천안함 생존자 이 전후 회장을 만났을 때
이제 만나서 모자와 이제 옷을 구입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안보에는 참 진심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천안함 옷을 입은 것도 이 행사장하고 상당히 좀 잘 매치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 주역들 아닙니까? 어린이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대한민국을 안보 걱정 없는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다. 외부의 어떤 위협 또는 어떤 침략 이런 것을 막아낼 수 있는데 앞장서겠다. 대통령으로서 그런 메시지를 저 천안함 이 한 명이 새겨진 티셔츠에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김건희 여사랑 함께 이 어린이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이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어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 진해를 방문했을 때도 휴가 중이었죠. 그다음에 파리에 갔을 때도, 그다음에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도 이렇게 모자에 천안함 셔츠를 입고 있는 그런 화면인데, 아까 조금 전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때의 모습, 피치칠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팔에 이 태극기 그림이 있거든요. 태극기를 넣어서 좀 다른, 그러니까 애국심을 좀 고취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걸 거의 모든 부처의 어떤 그 단체복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뭐 지금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은 아닙니다만 이런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런 또 기념 행사에 저런 옷을 입고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사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행사가 있어서 경찰들을 만난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사진이 들어오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사진이 시간 관계상 들어오지 못해서 그 소식은 전해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중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일본에 무작위로 국제전화를 걸어서 오염수 방류에 항의를 한다거나 여행도 가지 말자, 노조팬 운동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如果你围绕把那核污水排放到那大海里头，万一流出海边来，你放里头，你叫我咋去抓呀？もしもし，弟弟，为什么核污水往海里头排？まあ30秒に1本程度の割合で最初着信が始まった。普通にかけてきてくださるお客様に対応ができませんので。일본 오염수 방류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냐? 해산물이 핵산물이 된다. 그러면서 일본 식당에 1000통이 넘는 전화 폭탄을 돌리고 여행 가지 말자, 노제팬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일본 현지에서는 일본말을 쓰지 말자, 괜히 했다가 테러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새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일본인 학교에, 중국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 돌이 날아다녔다고 하는데 반일 감정이 굉장히 거센 모양입니다. 중국이. 네. 사실은 대한민국보다 더 반일 감정이 높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느 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중국에서 이 반일 감정은 사실은 예전에 뭐 그 난징 대학살, 뭐 만주 사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훨씬 더 이제 그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다시 한번 이런 반일 감정이 좀 다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최근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아예 이제 수입 금지를 조치를 취했거든요. 전면 수입 금지죠. 네, 전면 수입 금지를 취했고, 그리고 이제 홍콩 등도 따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본 내에서 이제 좀 그 후쿠시마 오염 방류에 대한 여론이 약간 좀 영향이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제 중국이 한국, 미국, 일본이랑 이제 가까워지는 거를 보고 이렇게 조금 강경하게 이제 대응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좀 피해가 없을까, 이런 것도 좀 곰곰이 좀 살펴볼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자, 일본은 일단 오염수를 방류한 뒤에 그 삼중수라든지 핵 오염 물질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를 믿을 수 있다 없다 가지고 공방들이 있습니다만 자 온라인상에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염수로 검게 변한 바다, 오염수 방류로 후쿠시마 바다 색깔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사진을 어떤 각도로 찍느냐에 따라 사진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방류와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군식 교수님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괴담들, 가짜 뉴스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정말 오염수를 뿌리면 색깔이 바닷물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까? 눈으로 보는 시각적 효과를 노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가짜 뉴스입니다. 아예 오염수가 흘러나왔다 시커멓게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정부가 지금 확인했던 것처럼 오히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개시하기 시작 전에 찍었던 사진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방류가 되지도 않았는데 방류 전에 찍었던 사진 중인데 이 사진의 각도나 그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건 저 모습을 보고 찍어서 포착했다는 거죠? 빛의 각도라든지 그다음에 조수 간만의 이런 흐름에 따라서 사진을 찍는 기법에 따라서 저렇게 약간 시커멓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딱 찍어서 마치 오염수를 방류했기 때문에 바다가 시커멓게 변했다. 이런 식으로 시각적 효과를 아마 좀 선동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너무 비과학적인 사실과 가짜뉴스 사진 같은 것도 뭐 기사 같은 게 좀 확인되지 않고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미 방류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에서 밝혔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야기하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게 잘하고 있는지를 엄밀하게 굉장히 세세하게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분명히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어겼을 때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당장 중단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강력히 요구하고 두 번째로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세세하게 실제 팩트,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방류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국무조정실 1차장 주재로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일일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에 설명을 과학적으로 했는데 저는 이후에도 이런 가짜 뉴스라든지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좀 똑똑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본 오염수 방류로 가장 불안한 건 이제 걱정인 건 우리 수산업자들, 어민들과 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겠죠. 식당, 횟집 하시는 분들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우리 국내 수산물을 좀 소비를 활성화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대통령 구내 식당의 밥상에 우리 수산물이 오늘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뉴가 회와 고등어 구이였고요. 내일은 갈치조림, 소라무침 등등 금요일 물회까지 월화수목 금토일은 이번 주는 무조건 다 수산물로 쫙 깔았습니다. 제가 어제 취재해본 결과 한 끼에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구내 식당에 사람들이 평소에 1.5배가 몰렸다고 합니다. 저 회 저만큼 주는데 3,000원이면 먹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갔다고 합니다. 자, 어떠세요? 이게 좀 국민들의 좀 불안한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도 오늘 저녁 식사 약속을 이제 횟집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뭐 평소 때 먹는 대로 그냥 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주면서 3,000원밖에 안 한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특히 수산물에 대한 안전도 이런 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메뉴를 정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삼면이 또 바다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다양하게 어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조리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한 거죠. 근데 이제 저걸 일주일 내내 주면 또 질릴 것 같아요. 너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일주일 내내 회만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이것 또한 저는 좀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질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특히 이제 정부기관이나 저는 여당, 야당 마찬가지지만 이 야당도 지금 이 시위를 하고 있지만 저녁이나 점심은 꼭 횟집에 가서 좀 드시라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수산업 같은 경우는 기반이 상당히 지금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대출 받고 등등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점점점 한계 상황으로 달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때 한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어려움 겪었는데 겨우 좀 회복달라 했더니 바로 이 문제가 터지니까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4, 5년 뒤에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으로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제발 좀 여기에 먹으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 좀 그만하고 일단 가서 야당이건 여당이건 간에 먼저가 드셔보고 한다면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해소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 감성이 문제예요. 결국 이제 본인들의 이 걱정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 후쿠시마 시위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횟집에 가서 의원들하고 같이 드시면 그거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안 하시죠? 저는 그거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당장 문제도 이 아는 것도 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방사능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야당이 완전 앞장서서 저는 횟집에 가서 많이 드시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할 겁니다. 네, 기업들도 수산물 소비에 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상의 같은 경우는 이번 추석 선물에 보낼 때 수산물을 좀 넣어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캠페인도 아마 진행을 할 모양인데 어떠세요, 구정훈 차장? 네. 기업들도 아무래도 기업들의 그 임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선물을 한다든지 또 구내식당에서 소비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오염수 또는 처리수 이 방출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과도한 어떤 걱정, 불안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것이 조금 그 걱정이거든요.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수산물로 음식을 만들고 또 기업들도 소비 촉진 운동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서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런 뭐 캠페인을 벌이는 차원에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있거든요. 이 국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은 안심하고 먹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직까지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또 가짜 뉴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수산물을 드시지 않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이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설치된 이 흉상이 정치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야의 반응이 확실히 다른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방부에서는 공산주의 이력을 지금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21세기에 독립운동하게 생겼다라고 자조하는 그 여론들이 많이 있음을 정부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한국판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고 극우 본색이다. 저열한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마르지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식 선전선동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이끈 독립전쟁의 영웅이시고 그리고 또 한편 자유주의 사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으신 분입니다. 네, 독립금 흉상 철거 이전 논란. 육사 내에 5분의 독립운동가의 흉상이 201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김좌진, 홍범도, 이회영, 이범석, 지청천. 근데 이게 설치 이제 5년 만에 흉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육사와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게 정치권의 공방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자, 연정 의원님. 네. 왜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네. 현재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로는 이 5분의 흉상 가운데 자,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와서 그때 이제 직접 유품을 넘겨와서 원래 이제 카자흐스탄 쪽에 계셨거든요. 예. 넘겨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행사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홍범도 장군이 원래 이제 아시고 봉오동 전투라든지 또 청산리 전투라든지 여기서 아주 승진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특히 이제 1910년도에 평양 이쪽에 살다가 이제 넘어가서 독립군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나중에 소련이 멸망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제 많이 그때 공개가 됐어요. 예. 근데 그 자료 안에 보면 당시에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이제 입당을 했었고 레닌으로부터 이제 권총까지 하사받았고 그다음에 자유시 참변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때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나라 이제 독립군들 중에서는 여러 파가 있었어요. 여러 파가 있었는데 이 여러 파들이 내부 분란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자유시의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실은 홍범도 장군이 거기에 이제 관여됐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왔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의식은 뭐냐면 지금 일단 육사라는 곳이 일단 우리나라의 군 간부를 육성하는 곳인데 문제는 뭐 당시에 이제 물론 독립운동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공산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는 분을 그 육사 교관에 바로 정면에 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는가. 철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어떤 활동을 존중하면서 이거를 독립기념관 쪽으로 옮기는 문제. 이거를 이제 국방부에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여기 아까 나왔던 이 5분을 전부 다 이제 옮기는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뭐 이 이회영 저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반발을 했고 또 저 많은 김자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을동 의원이 반발하고 하면서 이 문제가 커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그냥 상당히 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그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이분들을 독립운동가에서 어떤 뭐 이 저 한다든지 탈락한다든지 폄훼하는 게 아니라 이 육사 안에 있는 교정 앞에 있는 이 장소의 설치의 적절성, 그다음에 국방부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적절성. 왜냐 우리가 이제 국방부나 우리 육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와 이제 어떤 싸워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적절한지.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 그래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옮기겠다는 게 아마 이제 국방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육사의 이 흉상이 공개된 게 지난 2018년 99주년 3.1절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운동가가 흉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의 정신이 여러분이 사용한 실탄 탄피 300kg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조국을 위해 몸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군인 정신으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보셨는데 이재명 대표도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이 난다. 건국절 논란부터 친일 논란, 국정교과서 논란, 이제는 독립군 흉상 제거까지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라는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논란이 제기된 게 저기 혹시 있었던 건국절 논란. 건국계 우리가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독립군을 우리 국군의 효시로 볼 수 있느냐. 여기서 혹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건국절 논란은 이제 우파 내에서 일부 제기가 돼서 저 부분에 대한 역사 논쟁들이 일부 있었다가 지금은 좀 숨이 나를 가라앉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홍범도 장관의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 이제 이전하는 걸로 지금 국방부나 육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던 것은 저는 좀 과도하게 너무 그 역사 논쟁으로 한복판으로 우리 정부가 끼어들게 되는 좀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나왔던 게 광주의 정일성 공원이 문제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증폭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됐던 정일성 씨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약산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분단된 이후에 북한 공산집단에 기여하고 북한 정권의 수립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심지어는 6.25 전쟁 때 우리와 촛불을 겨누고 싸우는 과정에서 북한군이나 중공군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 대한민국에 맞춰서 적재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공원도 취소하고 또 일정 정도의 그 서운이나 이런 것들도 제거한다는 게 맞는데 그 와중에 이제 홍범도 장관의 러시아 공산당 입당에 나온 건데 저는 이 부분은 분단 이전에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독립운동했을 때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처음 만들 때도 그래서 임시정부의 구성을 보면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같이 해왔었고 만주에 있던 사람들은 중국과 같이 항일운동을 했고 러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러시아와 같이 항일운동을 했고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 이승만 같은 사람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항일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분단 때까지 왔었는데 분단 이후에 북한과 남한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분리되면서 북한 편을 든 사람은 제가 볼 때 엄중하게 우리가 역사적 공과를 평가해야 되지만 홍범도 장관은 2년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해방 2년 전에. 그리고 러시아 당시 공산당 입당인 것은 소련 정권의 도움을 받는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한번 하는 건 좋겠지만 이걸 분단 이전에 일제 독립운동까지 전부 이걸 좌익색출식으로 해서 문제를 좀 키우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내년 총선을 겨냥했을 때도 상당한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쓴소리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장훈 차장.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드러내는 그 논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를 거쳤고 해방이 되자마자 남북으로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분단 자체도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데 또 남북이 6.25 전쟁이라는 이 동족 상잔의 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이제 몸담고 있는 국민 중에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굉장히 좀 강한 그 천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공산당에 일조했거나 공산당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공을 너무 지나치게 앞세우다 보면 현존하고 있는 북한과의 문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여기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추진을 했다라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미일 이 삼각 협력을 지금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공산당 그 전력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 자유주의 가치 또는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홍범도 장관의 논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방부가 어쨌든 이것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국방부가 좀 해명을 속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오늘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검토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육사가 자체 그 기념물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면서 아마 적절한 지점 또는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관도 있고 또 별개의 사안이지만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홍범도 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홍범도 하면 이름도 바꾼다. 결정된 게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다. 뭐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로 있다면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네?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검토를 검토하는 건가? 그럼? 아니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한 거는 대변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필요하면이라는 것 자체가 가정인데 우리한테 가정에서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해군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검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함에 대해서 필요하면 검토한다는 얘기는 결국 아까 얘기한 그걸 가정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몇 가지 구성 요건 또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할 수 있다는 전제인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군요. 네, 국방부 대변인의 얼굴에서 굉장히 난감함이 비춰집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이런 문제가 계속 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강복절에서 국내 이제 공산주의 추종 세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계속 이제 비슷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홍범도 흉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수 언론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너무 무리하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금 이제 국방부가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것 같지만 저는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장 앞장서고 있는 분이 지금 보훈부의 이제 박민식 장관이잖아요. 박민식 장관이 오늘은 또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이런 논쟁이 사실은 지금 이 2023년이 맞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안보 이슈 또 북한에 또 실존하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층간소음 갈등에 이웃의 주사기 테러를 했다. 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허지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저 사건이 저 밑에 층에 사는 사람이 올라와서 뭔가 주사기를 그 문틈으로 이렇게 넣어요. 저 어떤 사건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저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은 아니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굉장히 황당한 사건인데요. 앵커께서 문틈 사이로 뭔가 밀어넣었다고 했잖아요. 화학물질 테러를 한 겁니다. 이유는 이웃집에서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시끄럽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예. 지금 화면 나가는 것처럼 저 장면이 포착이 된 건데 저 주사기 안에
마취제 성분의 합성 화학 물질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범인이 화학을 전공하는 중국인 유학생이고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전공을 저렇게 나쁘게 살려서 자기가 화학 물질을 저렇게 만들어서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던 집에 화학 물질 테러를 한 건데 이 마취제 성분의 물질들 부작용이요. 뭐 오심이라든가 구토, 피부 자극, 또 심하면 실신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피해 가족들에게 이런 약물 부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예. 심지어 생후 10개월 아기도 있었는데 아기도 상당히 고통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평소에 층간소음 문제로 좀 분쟁이 있었던 이 중국인 유학생을 의심을 하게 됐는데 설마 하는 생각에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CCTV를 설치를 했다가 바로 저 장면이 딱 저게 포착되면서 한 달 넘게 진행됐는데 처음에는 뭐 이상한 냄새가 나서 뭐지 하다가 혹시 뭐 누군가 뭘 넣었나라고 해서 저 어디 화분 뒤에다가 CCTV 숨겨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좀 의심을 하다가 설마 했는데 저 장면이 딱 포착이 되면서 발각이 된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요즘에 층간소음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저런 경우에는 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뭐 스토킹, 화학물질, 살포, 또 규제약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랑 조금 적용 복조가 당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였다고 하면 상해죄, 또 만약에 상처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중상해죄, 그 약물의 종류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사량이 있었다라고 하면 심하면 살인 미수죄로도 기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저 사람 지금 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쫓겨나고 손해배상도 무려 6천만 원 넘게 해주게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본인 공부한 걸 왜 저런 데 갖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도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네,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흉기 자해 소동을 벌였던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오늘 기각됐습니다. 해당 남성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운전 문제로 범행 저지른 거 맞습니까? 문제가 아니고 속상해서 엄마가 저를 못 믿어줘서 못 믿어줬는데 무석인한테 300만 원을 갖다 주니까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다가 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줘서 그냥 소리 질렀는데 시민들이 와서 신고를 해도 경찰들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서 그랬어요. 흉기 많이 발견되는데 범행 계획하신 겁니까? 요리사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녀요. 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해요. 예,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서 굉장히 저때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었는데 당시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치킨, 소주를 사달라 뭐 이렇게 해서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하면서 체포가 됐었습니다. 물론 오늘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또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만 근데 요리사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요리사면 이렇게 흉기를 8점씩 갖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뭐 지금 나온 흉기의 종류가 보면 이 총포 도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길이에 따라서 이 허가를 받아야만 소지할 수 있는 어떤 흉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본인이 주장하기는 뭐 10년 전에 요리사 경력이 있어서 지금 주방 용구로 쓰이던 그 흉기들을 여러 점, 지금 양손에 흉기를 들었었고 가방 안에서 무려 6점이나 발견이 돼서 다 압수가 된 상태거든요. 그걸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 얘기는 낚시에 쓰려고 차에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도 위협을 하고 지금 경찰이 와서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뭐 소주랑 치킨을 사달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 본인이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 울면서 뭐 엄마가 자기를 못 믿어줘서 무속인한테 300만 원 갖고 간다고 해서 너무 그게 속상했다. 경찰이 많이 와서 겁에 질렸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많은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하고 경찰한테 저렇게 난동을 부리면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뭐 창피할 정도로 울면서 엉엉 울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게 다 큰 성인이 엄마 찾고 이렇게 우는 모습이 창피하기도 하고 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속인한테 300만 원을 갖다 줬다. 본인은 자식은 믿지 못하고 무속인한테 뭔가 부탁해서 뭐 우리 아들이 달라지길 바란다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황당한 좀 변명이긴 합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지금
무속인한테 엄마가 300만 원 갖다 줘서 속상하다는 저 사실관계가 진짜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런 걸로 엄마랑 갈등이 있다고 흉기난동 부리고 저렇게 하면은 세상에 저렇게 흉기난동 안 부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엄연한 범법 행위이고요.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된 상태인데 지나가던 해인도 흉기로 위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애초에 그것 때문에 대치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공무집행 방해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특수 흉기를 가지고 저렇게 협박하게 되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고 예. 행인에 대한 범행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 가중처벌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지금 나가고 있지만 경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흉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저때 동원된 경찰 병력이 40명, 48, 50명 가까이 투입이 됐대요. 그러면 저 50명 가까이 투입된 경력이 다른 데 순찰을 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텐데 저게 저렇게 많이 투입이 되면 저 얼마나 큰 국가적인 손실입니까? 혹시 다른 데서 저 비슷한 사건이 났으면 그것도 사고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예.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경찰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법익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뭐 테이저건이라든가 전기 충격기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지금 본인이 자해를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흉기를 겨누기도 했거든요. 혹시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로 설득하려고 치킨과 소주까지 사다 주면서 이렇게 라포라고 하죠. 이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인데 적극적인 제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공대까지 투입이 돼서 기둥 뒤로 숨어 들어가서 겨우 제압하면서 상황이 종료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 피의자는 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만 요즘에 워낙 흉흉한 사건들이 많아서 시민들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런 일은 절대 벌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얼마 전 전남 여수에서 성인 남성 2명이 차 안에서 서로의 허벅지를 찔러서 한 명은 중태에 빠지고 한 명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뭔가 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배우가 따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단 저게 처음 알려졌을 때 상당히 미스테리한 사건이라고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처음에 사실관계가 알려지기로는 인터넷 게임머니 때문에 두 사람이 갈등과 시비가 붙었고 실제로 만나서 서로 끝장 토론을 보면서 뭐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잠들지 않게끔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폭행하도록 누군가가 잠이 들면 잠들지 못하게끔 폭행하도록 하다가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한 사람은 사망하고 한 사람은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지금 발견이 됐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두 사람이 차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끼니를 해결하면서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을 해서 진범이 드러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식사 시간에 정기적으로 사건 현장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보강 수사로 드러나게 된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진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영상통화로 차 안의 상황을 지켜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진범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두 사람을 강요하고 폭행하다 못해서 가스라이팅 행위로 인해서 두 사람이 서로를 폭행하도록 시켜서 이렇게 사망 또 중상까지 이르게 했다는 지금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ACBC 둘 다 피해자,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과 중상을 입은 사람, 저 SUV 차량에서 발견됐는데 둘 다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을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일 수도 있는데요. 이 가스라이팅 행위라는 것이 어떤 심리적 지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완전히 종속돼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모르지만요. 실제로 무속인의 말에 속아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한 발 떨어진 제3자적인 어떤 정상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장기간 심리적으로 종속돼서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도 어떻게 평범한 젊은 남자, 이 성인들이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 방대한 수사 기록이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요. 자세한 내용까지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알려지기로는 지금 이 진범이 변호사 사무장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아닌 거죠? 네, 실제로 일한 적은 없는데 법률 공부를 좀 한 적은 있는데 화술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각각의 피해자들이 각각의 어떤 송사 문제로 이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경력을 믿고 상당히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상담 비용 같은 것들 수억 원이 발생했는데 왜 안 갚느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두 사람 지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 만나게 해서 서로를 폭행하라 이렇게 강요하도록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사건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살인 또는 이 중간급 치상 혐의로 지금 성치가 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스라이팅 행위만 가지고 직접 살인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은혜 사건 때도 직접 살인이 인정이 되지 않았었죠. 계곡살인 사건. 그렇죠. 그런 것을 미루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지배행위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직접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지금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좀 추가적인 재판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자원 차장.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뭐 특수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자꾸 가끔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 범죄라든지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 또는 이제 사기 피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는 이 사회성 교육이 좀 일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안전 교육 못지않게 이런 사기, 가스라이팅, 보이스피싱 이런 흔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처법을 조금 사회적으로 좀 교육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처법을 얘기했는데 이게 대처법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남을 서로 이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혹한 얘기를 하게 되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좀 의심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절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톱10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얘기가 곧바로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